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내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관련 수사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이른바 윗선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여전히 안개 속에 빠져 있는데요. 대장동 관련 수사 상황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한 주요 사건 이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장동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만료 기한이 이제 내일입니다. 구속 만료일이 내일이다 보니까 이제 내일쯤 기소가 될 전망인 거죠? 네, 보통 영장을 하고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구속한 상태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기소할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기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내일 이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관심사는 이제 영장에 청구되어 있는 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 배임과 뇌물 등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다 맞는가 아닌가 이 부분이 관심일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 구속영장에 소명된 사실 말고도 밝혀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민간업자와 공적인 기관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했다면은 이 사업을 설계하는 데서 승인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디까지 로비가 이루어졌는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법조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법조인들,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여러 뇌물과 관련된 의혹들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해 봤어야 합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뻗어나갈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뭐 보도가 됐지만은 여러 가지 그 수사팀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할 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 이거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제 수사의 큰 두 줄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임 혐의 관련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한 여러 갈래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를 보면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00억 원대 그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고요. 뇌물 횡령 혐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말고 내일 이제 기소를 하면서 이 기소할 때 영장에 어떤 내용까지 좀 추가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이 과연 이제 그 배임과 그 관련돼서 배임 액수를 어떻게 산정을 결론적으로 했느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배임 액수가 처음에 그 수사에서는 예를 들면 수천억 이상이 그 되었다가 또 김만배 씨 그 영장 등에서는 1,160억 원 정도로 그 되었다가 사실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2차 영장이 그 발부가 그 되었을 때는 651억 원으로 이제 그 줄었습니다. 네. 근데 그 배임 액수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이유가 이를테면 이제 그 특정 경제범죄 그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50억 원이 넘게 되면 물론 이제 지금 액수가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 예. 지금 1억 원 차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이 중형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액수의 산정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 불법 그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와 관련돼서도 과연 어느 정도의 액수를 이제 재산에 관해서 묶어놓는 일을 한다든가 환수하는 이런 액수에 관해서도 중요하고요. 또 가장 네. 핵심적인 것은 이 배임 혐의의 그 입증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막연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이 범죄의 소명을 하는데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것인지 그 성남도시공사에서는 아마 그 1,170억 원 정도의 네. 배임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현재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래 자체는 사실상 그 기대되는 가치에서 예를 들면 50% 플러스 1주의 배분 비율을 활용했으면 네. 얻을 수 있는 액수를 빼는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과연 배임 액수 산정을 얼만큼 탄탄히 했는지 네. 이 부분도 내일 공소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결국 내일 이제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구속영장 청구 시에 적용됐었던 혐의 외에 특별히 추가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 이 두 사람 구속하고 난 이후에 검찰에서 쪼개기 회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 연쇄 감염이 있었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가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신병 확보를 한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조사를 해야 하고요.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영장에 청구되어 있는 내용에 있는 영장 범죄 사실을 기소하는 데까지 필요한 것들을 보강을 하는 수사들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있고요. 여기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의혹이 굉장히 많고 관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수사도 이 과정에서 최대한 끌어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수사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김만배 씨도 계속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면서 예. 사실상 영장에 들어가 있는 범죄 사실조차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 수사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수사의 기회 시간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도 알고 보니까 또 회식.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기소가 되거나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어떤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고 이제 영장 하나 청구해가지고 발부돼서 이제 막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식을 하다가 대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수사를 못했다는 거는 이 사건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과 기소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수사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부장검사도 경질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에도 좀 차질이 있을까요? 상당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그 가뜩이나 지금 검찰의 수사가 소위 축소지향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유동규 씨에 대한 그 휴대폰의 그 압수수색을 소홀히 한 점에서부터 또는 그 정진상 비서실장을 빠른 시간 안에 소위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이런 그 문제에 그 이르기까지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이 회식 때문에 수일을 사실은 그대로 허비한 이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휴식은커녕 그야말로 더 집중해서 수사에 전념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법률 전문가가 공소 제기한 다음에 배임과 뇌물에 대해서 더 이상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게 되면 이것은 위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회식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런 그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그 담당 부장검사 팀장이 교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그 초기 단계부터의 사실관계에서부터 공판에서의 그 법리 적용, 이른바 그 직관, 즉 처음 수사를 맡은 검사가 공판정에서 증거에 대한 설명과 법리에 대한 논박을 피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 중간에 이제 그 교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점은 사실은 그 공소 유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도 그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을 함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어쨌든 많은 국민들과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무엇인가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부득불 교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네. 그 재판의 결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했었던 정영학 회계사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공모지침서 작성과 관련해서 좀 주목되는 정민호 변호사 신병 확보를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신병 확보는 못했지만 예. 기소 자체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범죄 사실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영장 청구 사실에도 들어가 있고 아마 공소장에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영학과 공모하여 혹은 정민용과 공모하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뇌물을 뇌물을 받은 것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기소 자체는 특히나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이었다면 20일 동안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 혐의점들의 주요 줄기들을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함께 기소를 했을 텐데 네. 지금 뭐 20일 동안 거의 수사가 제대로 못 됐습니다. 사실상 공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어차피 추가적인 수사들을 더 한 다음에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도 있지만은 정영학 그리고 정 변호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기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이 더 정리된 다음에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 포함한 정관계 로비 그 의혹 수사 상황도 좀 봐야 될 텐데, 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아서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지가 한참 됐는데 지난주에서야 그 곽상도 의원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의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 그리고 그 하나은행의 그 여신 담당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 검찰 그에서는 김만배 씨가
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일정한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같은 이제 그 성균관대 출신이고 또 하나은행 그 회장 역시 성균관대 그 출신이기 때문에 신생 업체인 그 화천 대유가 이를테면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일정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뿐만이 아니고 그 이 입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역할을 무산을 막는 그 역할로서 지금 곽상도 의원이 일정한 영향력을 그 행사를 그 했다. 설령 그 대가성은 분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뇌물죄가 그 아닌 소위 그 이 알선을 한 알선 수재죄 그 혐의 즉 이 금융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혐의를 지금 적용해서 조사가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은 예를 들면 그 김 회장은 나는 곽상도 의원을 전혀 모른다. 또 그 곽상도 전 의원 역시 전혀 화천 대유에 관련돼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없다 이렇게 그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50억 원 그 자체의 나름대로 의미를 이 검찰에서는 지금 같은 알선수재 혐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뇌물 혐의로 접근을 했다가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 구성 과정에서 알선 수재가 있었는데 이 혐의로 지금 검찰이 전략을 수정했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법정형만 보면 뇌물죄가 훨씬 높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같은 50억을 받았다도 그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하지만 왜 이렇게 받는가 했을 때 이제 곽 의원이 계속 곽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한 게 있죠.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랑 관련이 전혀 없었다. 직무 연관성. 그렇죠. 예.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직무 부분들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그럼 50억을 왜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알선 수재 같은 경우는 법정 구성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금융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알선한 경우, 예.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 경우 이런 거기 때문에 스스로 직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가지고 했다라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관한 그 부분 외에 알선 수재, 소위 말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혹은 제3자의 직무에 관여한 부분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나름 거물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진술들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꽤 있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도 있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직까지 이제 이를테면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상당한 충격적인 여러 가지 이 상황들 못지않게 네. 사실은 만약에 그 권순일 대법관이 일정 부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네.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능, 사법 기능 자체가 와해된 아주 더 큰 비난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김만배 씨가 왜 이 이재명 후보의 이를테면 대법원 판결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을 앞두고 어떠한 이유로 김만배 씨가 이 이발소를 간다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사실은 수회 이상 거의 8회 이상 이렇게 면담을 한 이런 의혹을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그 권순일 그 전 대법관이 대법관 중에서 상당히 그 선임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이 상당 부분 의심을 사는 이런 예.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말끔하게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의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조사는 이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그 상태고요. 그 박영수 그 특검에 관한 이 조사도 의혹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또 채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 박영수 인척이 이를테면 대행 업무를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서 100억 원을 받고 나서 또 다시 전달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의 역할은 네. 무엇이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중요한 수사의 관점으로 생각됩니다. 예. 또 하나 다른 갈래의 의혹이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그 중수 이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었고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자금 관련, 이 대장동 관련 자금 수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있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좀 훨씬 뒤로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화천대유 사건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각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인허가 자체가 이루어졌던 성남시의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들도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든지 이 사안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적 정치적 힘에 대한 수사가 아직 거의 제대로 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래 원전이 되는 그 금액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의 수사는 사실은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형태의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당시에 만약에 수사를 무마하고 배제하게 하는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검경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들이 있었다면은 그러한 형태의 로비와 그런 형태의 결탁이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관련된 사안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 수사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순서는 좀 뒤로 밀리더라도 또 이것 또한 신속하게 규명해야 하는 부분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재판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윗선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관심 사안인데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근데 지금 일단 그 공소장 자체에 예를 들면 그 성남시의 그 역할이라든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연결고리에 관한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소장 1번 주의로 핵심 요중 사실에 관해서만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윗선이 일정한 역할을 했느냐 이것에 관한 판단인데 이번 그 재판에서는 아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의 피해 객체로 그 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 유동규 씨가 예를 들면 성남시장의 지침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일정한 직간접적인 보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든가 네. 또는 어쨌든 그 성남시의 간부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또 이사도 겸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과연 성남시가 전혀 몰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등은 언론과 국민이 관심을 가질 거지만 어쨌든 재판장에서 그 사실 여부가 요중 사실이 그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얘기하면 윗선으로 그 향한 수사는 사실상 2단계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대장동 의혹에다가 뭐 고발 사주라든가 부산저축은행 수사까지 다 한 뭐 특검도 받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특검 도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없-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유동규 씨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할을 중책을 맡을 만한 대단한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그동안의 경력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사장 직무대행이 되고 갑자기 공교롭게도 그 전에 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간업자들과 아주 깊이 결탁해가지고 사실상 민간업자들의 이익익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 이익은 성남시가 추진하던 몇 가지 사업 두 가지로 매우 한정이 됐습니다. 예. 금액이 아니고 사업이에요.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죠. 당연히 성남시와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제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이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수사가 있는데 그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국민들도 이 두 후보,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은 두 후보도 어떤 것이든 잘못했으면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공수처는 검찰이 제대로 못 해내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야겠죠. 다만 이제 시간이나 도입하는 네.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것이 대선 전국의 전체를 주도하지 않도록 빠르게 합의하고 빠른 수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기존 수사 주체들과 특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정말 서로 간에 정치적 공방만 하다 끝나는 또 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범위라든가 이런 걸 여야 간 합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될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도 좀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뭐 보도들이 나오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수차례에 걸친 그 압수수색 또 수차례에 걸친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똑 떨어지는 증거를 찾기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또 작성에 있어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것과 그 관련된 집중적인 추궁과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작성자와 지시자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인 윤 후보가 그야말로 직권남용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못 밝히는지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결국은 무혐의가 최종 그 처분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예. 또는 그 중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절차를 위반을 해서 예를 들면 감찰 자료를 사실은 포렌식을 이를테면 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든가 또는 그 공수처와 대검이 서로 간에 협조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든가 이런 또 상당히 논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설령 이것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판정에서는 유법 수집 증거에 의한 배제라고 하는 이런 원칙 때문에 뭔가 절차상의 문제. 네, 아예 그 증거로서 현출되지 않을 예. 가능성 등등을 다 예.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대선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도 상당한 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런 등등의 근데 핵심적인 것은 네.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무혐의 처분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손준성 검사 영장에 보면은 성명 불상자 이렇게 이제 적시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손준성 보냄 이 텔레그램 속에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김웅 의원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의 녹취 내용을 이제 국민들이 다 들은 이런 상황인데, 그럼 그 이외에 지금 공수처가 다른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예. 중에 하나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 확인입니다. 근데 바로 규명해야 하는 사실은 이 부분이고요. 네. 손준성 검사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사안의 의미와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의 정치 세력과 내부의 검찰이 서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준비해 가지고 했는가가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이 특정 검사가 아니라 검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가.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위에서 누군가 밑에 지시를 하고 권리 행사를 하고 밑에 사람한테 그 사람이 또 지시를 했을 경우 바로 조직적인 상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점을 규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사실은 이 상하 관계, 조직적인 개입에 관한 부분이죠. 네. 근데 적어도 이제 그 영장 당시에는 성명 불상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수색 결과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핵심적인 거는 그 성명 불상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니까요. 누가 누구한테 지시했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또 누구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고 없다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굉장히 낮은 혐의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공수처가 또 어떤 그 수사 상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심 사항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하던 이모 씨도 이제 검거가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른바 작전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예. 뭐 주가 조작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제 시세 조정인데요. 시세 조정에 참가할 땐 했던 5명이 현재 권오수 회장을 포함해서 모두 구속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가 이 사람들하고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본인의 예를 들면 10억 원에 해당되는 신한은행 증권계좌를 이모 씨라고 하는 이른바 선수에게 건넸다고 하는 사실. 예. 또 뿐만이 아니고 약 24만 주에 해당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조차도 건넸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른바 시세 조정을 하는 것에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시각이 하나가 있는 반면 이것이 이른바 김건희 씨가 전주의 역할을 했다. 그렇다 본다면 5명이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이 경위에 대한 분명한 이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사람이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증권 전문가였기 때문에 네. 재산을 조금 불려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잠깐 신탁을 한 것에 그 불과한 것이고 예. 뭐 이를테면 주가 조작을 하든 시세 조정을 하든 이런 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부득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득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런데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투자만 한 거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리고 일부 이제 계좌 이 부분을 공개도 했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할 의도를 가졌던 지금 구속된 권오수 회장이 한 축에 있고요. 이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주가 조작 행위를 실행한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중에서 김건희 씨가 이 선수 중에 한 사람과 계좌를 빌려줘가지고 이 주가를 불려보라고 돈을 불려보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 측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이 도이치모터스랑은 무관하고 그냥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맡긴 시간 동안에 손익을 본 부분은 굉장히 좁은 부분이지만은 시간 범위를 좀 넓혀 보면은 김건희 씨가 이 선수랑 관련 있는 뿐만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돼서도 전후에 여러 가지 거래들을 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장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돼서는 주가 조작을 한 주도한 사람과 이것을 도운 핵심적인 자금 등을 모았던 선수가 두 축과 김건희 씨가 다 일정한 관계가 있다거나 거래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전후해가지고 이 주가 조작 과정을 알고서 한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것을 시점을 좁혀가지고 그 계좌를 빌려준 시간만 봤을 때는 손해를 봤지만은 예. 그 전후의 다른 거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종국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 주가 조작 자체가 아예 실체가 없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해가 되다가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두 축과 관련이 있는 김건희 씨도 이것을 알고 한 것인지, 특히나 A 씨한테 통장을 빌려준 것과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한 이후의 사정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지를 수사에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이런 정황을 김건희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